된장찌개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짠 건지 뜨거운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는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밥을 다 비울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어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 올해 68살이에요. 한때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사업가였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가장이라고 불렀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거예요. 사업의 실패가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는데 실패한, 아니 제 손으로 가족을 부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쫓아냈던 며느리의 집 앞에서 무릎이 꺾이던 그날의 이야기를요. 저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박씨 가문의 남자들은 대를 이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 집안과 혼인하는 것. 그 세 가지를 갖추면 인생은 성공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실패였어요. 그게 제가 배운 삶의 공식이었어요. 그 공식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는 건 곧 실패를 의미했고 실패란 박씨 가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 저는 첫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수진이라는 그 여자아이는 밝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지만 문제는 집안이었어요. 첫 인사 자리에서 수진이 아버지가 굳은 손으로 소주잔을 드시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미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대학도 지방대학을 간신히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서울대를 나온 아이예요.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이 가문의 후계자가 시장 생선가게 딸과 결혼하겠다니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 결혼은 안 된다. 이유는 하나, 집안이 맞지 않는다. 처음에는 돌려서 반대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봐라. 서두를 필요 없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저도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다. 아내 영자는 그런 저를 말렸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야. 수진이 좋은 아이잖아.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말보다 제 자존심이 더 컸으니까요. 결국 준호는 제 반대를 무시하고 수진이와 결혼했어요. 저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의 결혼식에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 결혼식에 안 갑니까? 저는 그 짓을 한 거예요. 아내가 울면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서재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 시간이 지나면 준호도 알게 될 거다. 이건 아비된 돌이다.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였는지 알겠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 후 준호가 수진이를 데리고 인사를 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두 사람을 집에 들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수진이가 차를 내오면 못 본 척했고 명절에 음식을 준비해 오면 한쪽에 밀어놓았어요. 수진이가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하고 웃으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모욕을 당해도 웃었고 무시를 당해도 다음에 또 왔어요. 어쩌면 그 끈기가 더 미웠는지도 모릅니다. 모욕을 줘도 웃는 그 얼굴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거울이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설날이었어요. 수진이가 정성 들여 만든 떡국을 가져왔는데 저는 식탁 앞에서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입에 안 맞으세요? 저는 떡국 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시장 생선 가게에서 배운 솜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울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의 그 참음이 지금도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수진이의 손을 잡고 현관 앞에 섰어요. 아버지, 저희 나가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뒤따라 나가려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옳다. 곧 돌아올 거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제 가족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그날 밤 내내 귀에서 울렸지만 저는 그게 영원한 이별의 소리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이 흘렀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사업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없어도 그것들이 제 곁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체면이라는 것이 제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저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생각보다 잔인한 방식으로 알게 됩니다. 체면이 제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무슨 소용인지 저는 아들이 떠난 뒤 정확히 3년 만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도 사업은 잘 되고 있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거래처에서는 저를 박 사장님이라 불러줬고 업계 모임에 나가면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사람은 참 용하게도 마음이 허전할 때 돈과 명예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더라고요. 통장 잔고가 올라가면 외로움이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돈은 밤에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내가 쓰러졌어요. 아들이 떠나고 1년쯤 됐을 때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더니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어요.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저한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준호한테 연락해요. 엄마가 아프다고. 저는 전화기를 들지 못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라는 그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수술을 받고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어느 겨울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까지 아들 이름을 불렀는데 저는 아내 손을 잡고도 전화 한 통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새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아내의 손이 차갑게 식어갈 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 혼자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집은 완전히 비었어요. 넓은 거실에 저 혼자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가 온 집 안에 울렸습니다. 밥을 혼자 차려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 줄 몰랐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당연했던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없어지고 나서야 그 무게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수진이가 가져왔던 떡국을 밀어내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한 숟갈만 떠먹었으면 수진이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후회가 라면 국물보다 더 뜨겁게 목을 태웠어요. 체면 때문에 밀어낸 떡국 한 그릇이 혼자 먹는 라면 1000그릇보다 따뜻했을 텐데요. 그리고 사업이 무너졌어요. 20년을 함께 한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도망쳤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술자리에서 형 동생 하던 사이였고
아내 장례식에 가장 먼저 와서 울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회사 돈을 통째로 들고 사라진 거예요.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사무실 문은 잠겼고 직원들은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요. 사업가도 박 사장님도 아닌 그냥 빚을 진 늙은 남자. 통장에 남은 돈으로 쪽방에 방을 구했지만 그 돈도 2달이면 바닥났어요. 영하 10도의 겨울 거리에서 코트깃을 세우고 걸을 때 제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체면이요? 명예요? 그런 건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는 순간 먼지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무너지면 체면 따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배가 고프고 몸이 춥고 갈 곳이 없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거리를 떠돌다가 어느 날 문득 수진이가 떠올랐어요. 아들한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쫓아낸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 제가 가장 심하게 대했던 그 아이가 이상하게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떡국을 밀어낼 때도 웃던 그 얼굴, 모욕을 당하면서도 다음에 또 오던 그 발걸음.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요? 아마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미안한 사람이 제가 가장 못되게 굴었던 바로 그 아이라는 걸요. 수소문 끝에 수진이가 사는 곳을 알아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겨울 저녁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아파트 현관 앞까지 걸어갔어요. 4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란빛이 커튼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 벨 앞에서 손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올렸다가 또 내렸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한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거든요. 시장 생선가게 딸이라고 무시했던 말, 결혼식에 가지 않았던 날, 떡국을 밀어냈던 설날. 이런 사람이 어떤 면목으로 문을 두드립니까? 저는 벨을 누르지 못한 채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엉덩이까지 시렸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렸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건지 아니면 제가 온 걸 알았던 건지. 문틈 사이로 수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모욕과 분노가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마땅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수진이가 문틈 사이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초라한 노인을 보는 그 눈에서 저는 분노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시장 생선가게 딸이라고 무시하고 떡국을 밀어내고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던 시아버지가 거짓골로 문 앞에 앉아 있으면 문을 닫아버려도 물 한 잔 끼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아버님이라고요. 시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이 제 귀에 닿는 순간 다리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마저 풀려버렸어요. 저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내려와서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줬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도 모르겠었어요. 제 감각이 다 무뎌져 있었으니까요. 계단을 하나씩 올라 4층 현관을 지나는 동안 제 발이 끌리듯 따라갔어요. 이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생각과 갈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저는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은 따뜻했어요.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코끝에 따뜻한 공기가 닿았는데 그게 몇 달 만에 느껴보는 난방이었습니다. 거실은 넓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준호와 수진이 그리고 작은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손주가 있었다는 걸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쫓아냈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체면만 챙기며 살았던 거예요. 사진 속 아이의 눈이 준호를 닮아 있었는데 그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방 하나로 안내해줬어요. 이불이 깔려 있었고 베개도 새 것이었습니다. 일단 쉬세요. 밥 차려드릴게요. 수진이가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불 위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저한테 당한 일을 잊은 걸까? 아니면 복수하려고 일부러 들여보낸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뒤죽박죽 헤집어 놓았습니다. 잠시 뒤 수진이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하얀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계란말이, 깍두기. 거창한 밥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몇 달째 편의점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버텨온 저한테는 이 소박한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푸짐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어요. 된장찌개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짠 거였는지 뜨거운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된장찌개 맛인지 눈물 맛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았던 제가 며느리 앞에서 밥을 먹으며 우는 거예요. 수진이는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울음 섞인 밥을 먹는 늙은 시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울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어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밥을 먹는 제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모르겠지만 수진이는 한 번도 민망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이 올 걸 알고 기다렸던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겨우 물었어요. 왜 들여보내준 거냐?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수진이가 빈 그릇을 치우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힘드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찾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찾고 있었다고요? 자기를 쫓아낸 시아버지를요? 수진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회사가 문 닫았다는 소식 듣고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버님이 혼자 계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계속 수소문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저를 찾고 있었다니요. 제가 이 아이를 내쫓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저를 찾아 헤맨 거라니요. 대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요? 준호도 알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아직 말 못했어요. 준호 씨한테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말은 아들은 아직 저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어요. 당연하죠. 아내를 모욕당한 기억을 아들이 쉽게 잊을 리 없잖아요. 수진이가 방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오늘은 일단 주무세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 혼자 남았어요. 따뜻한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등이 따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좋은 아이잖아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소. 진작 들을걸.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흘려야 하는 눈물이었으니까요. 5년 동안, 아니 평생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박성호라는 남자가 처음으로 우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저는 이 따뜻한 방에서 눈을 뜨고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의 집 따뜻한 방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기로 결심했어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68년을 살아온 사람이 35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무릎 한 번으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시작은 해야 했으니까요. 아침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흰쌀밥에 김치찌개, 달걀 프라이, 콩나물 무침. 어젯밤 된장찌개처럼 거창하지 않은 소박한 아침이었지만 누군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저는 비로소 알게 됐어요. 몇 달 동안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갓 지은 밥에 김이 올라오는 밥상 앞에 앉으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68년 인생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릎이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그동안 꽉 닫아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몰랐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시장 생선가게 딸이라고 무시한 것도, 떡국을 밀어낸 것도, 결혼식에 안 간 것도 전부 내 잘못이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준호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 집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나는 지금에서야 알겠다. 마룻바닥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68년 동안 남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남자가 며느리 앞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거부당해도 할 말 없고 문 앞으로 내쫓겨도 마땅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거칠어진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제가 밀어냈던 떡국을 끓이던 바로 그 손이 지금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버님을 미워한 적 없어요. 화가 났던 적은 있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한 짓들을 생각하면 미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겨우 한 글자를 꺼냈어요. 수진이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그 5글자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평생 가족의 격을 따지고 체면을 세우고 조건을 재면서 살아왔는데 이 아이는 딱 5글자로 답을 내린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 말이 학벌보다 집안보다 체면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예전보다 어깨가 넓어졌고 얼굴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제 눈을 닮은 눈. 준호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입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도 일어서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5년 만에 마주보고 있는데 둘 다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준호한테 연락을 해놓은 거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움직인 건 수진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저에게도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손을 잡은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족으로 살아요.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아들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릴 적 울음을 참던 꼬마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아들 앞에 섰어요. 할 말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짧은 한마디뿐이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아들이 한 발짝 다가와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댔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체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어요. 엄마, 누구야? 3살쯤 된 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야.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요.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아이의 첫걸음도 첫말도 첫 생일도 저는 모두 놓쳤잖아요. 체면 때문에요. 그날 점심 작은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수진이가 차려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올라간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제가 거들먹거리며 앉던 넓은 참나무 식탁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식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밥상이었어요. 준호가 제 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걸 집어 한 입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박성호, 올해 68살이에요. 한때 체면이 전부였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알아요. 체면을 내려놓은 자리에서야 비로소 가족이 시작된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